사람을 알아보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한 가지를 믿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깊은 곳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에서 먼저 새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지나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였는데 우리가 못 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설마하며 넘긴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과 삶을 들여다보면 이 확신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분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진에서의 귀양살이는 단순히 고립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부하듯 관찰하게 만든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은 사람, 평소에는 의리와 우정을 말하다가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말은 거창한데 실천은 한 발자국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었다가 큰 화를 입는 장면을 그분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삶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느낍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 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일이 생기면 표정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뀝니다. 책임을 슬쩍 미룹니다. 은근히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이 죄인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작은 신호를 왜 무시했나가 더 정확한 질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가까이 두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 뼈아프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정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는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을, 내 삶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는 결국 어떤 삶을 살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조금만 훈련하면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행동과 사소한 말투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웃음도 만들 수 있고 친절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할 수 있고 멋진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힘이 걸린 순간, 이익이 걸린 순간, 책임이 걸린 순간, 혹은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본바탕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자기중심인지, 타인중심인지, 원칙중심인지, 아니면 이익중심인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달아본 분들은 아십니다. 한 사람을 잘못 가까이 두면 내 평온이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흔들리고 심지어 내 성격까지 변합니다. 원래는 넉넉하던 사람이 쪼그라듭니다. 원래는 밝던 사람이 의심이 많아집니다. 원래는 단순하던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변해가는 나가 더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가지 모습 중 단 하나라도 반복해서 보인다면 그 관계는 정리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화를 낼 수 있고 누구나 서운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오래 봤잖아요. 그래도 내가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참는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은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 깊어집니다. 오래 봤다는 사실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봤기 때문에 더 늦게 손을 놓지 못해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면 된다는 말은 대개 내가 이미 많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는 한 사람이 견디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출 수 없고 작은 틈으로 반드시 새어나오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눈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성이 몹쓸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7가지 모습. 그중 하나라도 보이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기대는 관계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그 기대가 내 마음을 먼저 죽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소모품처럼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평온이 누군가의 변덕과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터지는 사람, 말 한마디에 얼굴이 굳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주변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지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물에도 넘칩니다. 지금은 남에게 화를 내지만 그 화살은 언제든 내게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곁에 있으면 내가 먼저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를 계산하게 되고 숨을 죽이며 살게 됩니다. 관계는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그 관계는 사람을 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작은 폭발을 경고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작은 폭발은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흔들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격이 좀 급한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내가 말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사람의 화는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고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지배 방식이 됩니다. 결국 그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경계한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작은 일에 성을 내는 자는 큰 일을 그르친다. 저는 이 말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작은 일에 쉽게 불붙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무너짐이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끌어당겨 함께 흔든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이성으로 살지 못하고 눈치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낍니다. 화도 납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이며 관계의 수준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자기 감정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밥이 늦게 나와서, 사람이 답답해서, 누가 말을 거슬리게 해서, 물건이 제자리에 없어서. 하지만 엘하키카는 다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이미 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일은 그 불을 꺼내는 성냥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냥을 치우면 끝날 것 같지만 성냥이 아니라 불씨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과가 없습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내가 좀 심했지라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했잖아 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처음엔 큰 소리, 그 다음엔 비꼬는 말, 그 다음엔 무시, 그 다음엔 모욕. 관계는 이렇게 서서히 무너집니다. 당신이 괜찮아라고 넘길수록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받은 만큼만 무례해집니다. 이것은 상대를 탓하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실입니다. 내가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순간 상대의 무례는 사소한 실수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이미 한번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언어가 바뀝니다. 당신의 얼굴이 바뀝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도 바뀝니다. 웃음이 줄고 말이 짧아지고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런 뜻이었어. 이런 변명과 해명이 늘어나지요. 당신은 어느새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방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당신을 경계태세로 살게 합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면 마음의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누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결국 상대의 폭발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이 먼저 무너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물에도 넘친다는 표현은 참 정확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명이 부족해도 기다릴 줄 알고 일이 어그러져도 다시 세울 줄 알고 말이 거슬려도 한 번 더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터뜨립니다. 터뜨리고 나면 잠깐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주변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주 단순한 기준을 권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문제 해결로 가는가, 사람 공격으로 가는가를 보십시오. 문제 해결로 가는 사람은 화가 나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말이 거칠어도 결국은 해결을 향합니다. 그러나 사람 공격으로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너는 원래 그래. 네가 그래서 안 돼. 네가 망친 거야. 이렇게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깎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을 핑계로 당신의 존엄을 건드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소한 일에 화내는 사람은 대개 약한 곳에 더 강합니다. 밖에서는 참다가 집에서 터뜨리기도 하고 힘센 사람 앞에서는 눌러두다가 만만한 사람에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권력의 사용이 됩니다. 그 관계는 결국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랑도 우정도 신뢰도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것은 오직 불안과 위축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일에 반복해서 화를 내는 사람을 그냥 급한 성격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내면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고 결국 당신을 다루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그 사람의 화를 참아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참는 것은
관계를 살리는 것 같지만 오래 참으면 결국 나 자신을 잃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은 냉정하지만 따뜻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폭발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고 당신의 말수를 줄이고 당신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관계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마음을 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용기는 배신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은혜는 있고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 저는 이 부류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먼저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내가 10번을 도와줘도 그 10번은 공기처럼 사라지고 내가 한 번 못 도와주면 그 한 번이 돌처럼 남아 당신을 누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류의 무서움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가운데 한 번의 섭섭함이 10번의 좋음을 덮는다는 통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사람 마음의 병을 너무 정확히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를 키웁니다. 그러나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갉아먹는 방식이 아주 조용합니다. 오늘 당장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젠가 죄인이 되는 구조로 관계를 설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대의 수고와 진심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부류는 그 능력이 약합니다. 당신이 베푼 것을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고마움이 쌓이지 않습니다. 고마움이 쌓이지 않으니 관계는 늘 정산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으로 흐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은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릅니다. 고마운 일은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마운 일을 진지하게 인정해버리면 자기 안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를 인정하는 순간 언젠가 갚아야 할 것 같고 적어도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고 마음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은 싫습니다. 그러니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반대로 섭섭한 일은 또렷해집니다. 섭섭함은 자기 정당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야 라는 프레임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관계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의 관계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계속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계속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주는 동안은 관계가 평온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지치거나 사정이 생기거나 한 번이라도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말이 짧아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이 몰랐던 원망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항상 네가 그래. 너는 결국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이 왜 더 아픈가 하면 당신은 정말 마음을 다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커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 자를 망덕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단순히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관계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망덕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 당신의 선의가 권리로 바뀝니다.
상대는 당신의 호의를 권리처럼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서로의 호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관계는 호의를 의무로 만들고 결국 상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 말에 온기가 있는가, 혹은 말은 하는데 마음은 없는가,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베풀지 못할 때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가, 아니면 곧바로 삐치고 비꼬고 거리두고 은근한 벌을 주는가. 원한을 품는 사람은 대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움으로 벌을 줍니다. 연락을 끊거나 일부러 모임에서 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을 흘리거나 당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원망을 풀어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나는 의리가 있어, 나는 정이 많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리도 정을 말로만 씁니다. 진짜 의리는 상대가 어려울 때 더 드러납니다. 진짜 정은 상대가 못해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증거로 삼습니다. 봐, 결국 너도 그래. 이렇게 말하며 관계의 판을 뒤집습니다. 결국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감정의 인질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이런 사람에게는 과잉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당신을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둘째, 배추의 방식에 경계를 세우십시오. 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면 끝없이 주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배의 빌은 상대에게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선의를 지키려면 당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을 담담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면 결국 당신의 마음이 마릅니다. 꿀을 독항아리에 붓는 것과 같다고 했지요. 저는 이 비유를 늘 기억합니다. 꿀이 문제가 아니라 항아리가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도 상대의 그릇이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당신의 따뜻함은 그 독을 중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에서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더 하면 더 당연해지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고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를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한쪽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늘 미안하고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의는 더 좋은 사람에게 쓰일 자격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 저는 이 부류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괜찮아. 마음 아프겠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말끝이 묘하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마음의 결을 완벽하게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웃음 짓는 자는 결국 하늘이 알아본다. 저는 이 말이 벌 받는다는 단순한 경고라기보다 그 마음이 결국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현실을 말한다고 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한번 자리 잡으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고 누군가의 성장을 함께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남의 불행을 기뻐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는 시기와 열등감입니다. 남이 잘 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남이 성취하면 자기 초라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남이 넘어지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그래,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은근한 안도감을 줍니다. 문제는 그 안도감이 일시적인 진통제라는 데 있습니다. 잠깐은 아픈 자존심이 덜 아프지만 근본은 더 썩어갑니다.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를 가까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말은 축하해라고 하는데 온도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제를 빨리 돌립니다. 당신의 기쁨을 오래 못 견딥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반대로 이상하게 관심이 많아집니다. 연락이 잦아지고 묻는 말이 많아지고 조언이 늘어납니다. 표면상으로는 걱정 같지만 사실은 구경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됐어? 얼마나 손해봤어? 누가 너한테 그랬어? 이렇게 디테일을 캐묻습니다.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없는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소문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다음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들립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걔가 요즘 좀 힘들다더라.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식으로 흘립니다. 남의 불행은 그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자원이 됩니다. 자기 존재감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안다는 위치를 확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당신의 아픔이 당신을 치유하는 재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재료로 소비됩니다. 이 부류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이 잘 될 때 이유를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았지, 빽이 있겠지, 원래 집이 잘 살잖아. 이런 말로 남의 성취를 평가절하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성취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마음이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 대신 의심을 합니다. 축하 대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신뢰가 사라집니다. 누구도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의 관찰이 여기서 빛납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 저는 이 말을 심리적으로도 동의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마음은 자기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남을 계속 의식하니까요. 남이 올라가면 불편하고 남이 내려가면 편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은 남의 인생 그래프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기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남의 흥망성쇠에 따라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건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구조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삶을 관찰하는 구경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신호를 알아차려야 할까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권합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힘들 때 유독 활기를 띠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당신의 실패나 아픔을 이야기할 때 해결을 돕는 질문이 아니라 구경을 위한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잘 될 때는 칭찬을 아끼면서도 당신이 흔들릴 때는 평가를 과하게 하는 사람.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함께 기뻐하는 능력이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어야 관계가 자랍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경쟁으로 만들고 비교로 만들고 상처로 만듭니다.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자기 기쁨을 숨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면 깎일 것 같고 시기 받을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삶은 그 자체로 외롭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불행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호가 보인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자리,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자리,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래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인생의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탁하면 숨이 막히듯 마음이 탁한 사람 곁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답답해집니다. 그 답답함을 내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예민함이 아니라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저는 이 부류를 가장 피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남아있고 대신 책임만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가장 성실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대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이 부류와 가까이 지내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관계 속에서 동료가 아니라 방패가 됩니다.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의 공이고 일이 어그러지면 당신의 탓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빌리면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자는 평생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느낍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반성이 없고, 반성이 없으면 배움이 없고, 배움이 없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끊임없이 같은 지점에서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은 늘 주변 사람이 맡게 됩니다. 이 부류의 첫 번째 특징은 말 속에 나는 잘못이 없다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해도 결론은 늘 같습니다. 상황이 그랬어. 네가 그렇게 해서. 원래 저 사람이 문제야. 세상이 이상해.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고칠 부분이 사라집니다. 고칠 부분이 없으니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으니 또 반복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주변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 해결도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일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책임을 지면 사과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피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은 대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심 있는 사람은 관계를 살리기 위해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조금 더 해볼게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반복되면 당신은 어느새 항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울함이 쌓이는데도 그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입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 너도 잘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며 당신의 감정을 문제로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감정 싸움으로 끌려갑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당신만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구조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 중에 이런 사람들을 답답해했다고 하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 중에서 가장 기본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실수해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한마디가 신뢰를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실수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면 그 실수는 상대에게 모욕이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감당해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류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불공정 계약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정리하고 더 많이 사과합니다. 반면 상대는 늘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이 한 번이라도 힘들어지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래? 원래 너는 잘했잖아.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근거로 현재의 당신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지칩니다. 그리고 지친 당신을 보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변했네. 변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희생양 역할을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까요? 저는 아주 명확한 질문 하나를 권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 앞에서 책임을 말하는가, 변명을 말하는가?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놓쳤네. 내가 미안해. 다음엔 이렇게 하자. 반면 변명을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도 그랬잖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책임이 사라져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말은 관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이 먼저 해결을 찾는지 아니면 먼저 가해자를 찾는지입니다. 책임 회피형 인간은 해결보다 누가 잘못했는지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정해지는 순간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늘 법정처럼 됩니다. 증거를 들이대고 말꼬리를 잡고 과거를 끌어오고 당신의 말 한마디를 왜곡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사람은 지칩니다.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관계는 함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있으면 짐이 나눠지지 않고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중심에는 대개 책임 회피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당부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자와는 일을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면 언젠가 큰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이 말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친구 사이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곁에서는 언젠가 당신이 억울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신호가 보인다면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을 함께 도모하지 마십시오. 책임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책임을 떠넘길 때마다 당신이 무조건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신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말을 차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누군가의 무책임을 덮는 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지혜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늘 불안해집니다. 그 차이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격이 원칙 위에 서 있으면 위아래가 달라도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이익 위에 서 있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지위에 따라, 돈에 따라, 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친절은 마음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경계하라고 했던 말이 있지요. 위에는 아첨하고 아래는 억누르는 자를 가장 경계하라. 저는 이 말이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니라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피해의 방향을 알려주는 경고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말투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몸짓까지 바뀝니다.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고 필요 이상으로 맞장구 치고 필요 이상으로 비위를 맞춥니다. 그런데 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명령조가 되고 사소한 일에도 평가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간이 아니라 서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쓸모로 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얻을 것이 있고 아랫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니 태도가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사회성이 좋아, 센스가 있어, 처세술이 뛰어나.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처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세와 인격은 다릅니다. 처세는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기술이고 인격은 상황이 바뀌어도 지켜지는 기준입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은 처세는 능하지만 인격의 기준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믿고 깊이 가면 언젠가 그 처세의 칼날이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선택적 친절입니다. 어느 날은 유난히 친절합니다. 특히 당신이 뭔가 도움이 될 때, 그런데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혹은 당신이 어려움에 빠져 힘이 약해지는 순간, 그 친절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내게 한 친절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를 향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관계를 볼 때 그 사람이 아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꼭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식당 직원에게, 택배 기사에게, 후배에게, 가족 중 힘이 약한 사람에게, 혹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류의 더 무서운 점은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즉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잘 나가고 지금은 당신이 힘이 있고
지금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니 다정하게 굴지요. 그런데 당신이 잠시 흔들리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멀어집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돌아서서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관계는 정이 아니라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되는 편에 서는 것이 그 사람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니 편이 바뀌면 말도 바뀝니다. 어제까지 형님 하던 사람이 오늘은 남처럼 굴고, 어제까지 내 사람 하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평가합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위험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경험이 여기서 다시 떠오릅니다. 권세 있을 때는 찾아와 친분을 자랑하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 한순간에 돌아섰다. 저는 이 장면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을 믿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따뜻한 말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권세가 사라질 때, 이익이 없어질 때, 도움이 안 될 때 드러납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은 결국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당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약해진 순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위하라는 듯이 태도가 바뀌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저는 딱 하나를 권합니다. 그 사람이 위에게 하는 말과 아래에게 하는 말의 온도 차이를 보십시오. 위에게는 과하게 공손하고 아래에게는 과하게 거친 사람. 그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기준은 사람을 향한 존중이 아니라 힘을 향한 복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중이 없는 복종은 언제든 배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조건이 바뀌면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관계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이란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익 중심의 사람은 손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약속이 불리해지면 핑계를 댑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어쩔 수 없었어. 다음에 하자. 그러나 재미있게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약속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와 함께 있으면 당신은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일까? 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이 드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편안함을 낳고 계산은 긴장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완벽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기준은 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사람은 대개 강한 사람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의 기준이 서열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당신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를 봤을 때 무조건 다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내 약점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약점을 보관하지 않고 약점을 카드로 씁니다. 필요할 때 꺼내 상대를 누르는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는 선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전한 경계는 결국 이것입니다. 사람은 힘을 보고 태도를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의 충성과 우정은 믿을 수 없게 된다. 저는 이 말을 오늘날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라고 권합니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이 강할 때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약해져도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이 돌변하는 순간 저는 그때를 관계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평소에는 의리와 우정을 말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표정이 바뀌고 권력 앞에서 말이 바뀌고 자리 앞에서 태도가 바뀐다면 그동안의 따뜻한 말은 결국 진심이 아니라 투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이 지낸 이유가 마음이 아니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하는 계산이었던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이 이런 부류를 두고 소인배라 한 것은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 사람의 크기를 말한 것입니다. 큰 사람은 손해 앞에서도 기준을 지키지만 작은 사람은 손해 앞에서 기준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계약과 거래로 바꿔버립니다. 거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정의 얼굴을 한 거래입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굴고 속으로는 손익을 따지는 관계. 그건 친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닙니다. 그건 기회가 생기면 당신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특징은 처음에는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말이 좋습니다. 우린 오래 갈 거야.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 사람이지. 이런 말로 관계를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이익이 걸릴 때입니다. 돈 문제, 자리 문제, 평가 문제, 혹은 누군가의 편을 골라야 하는 상황. 그때 그 사람은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더 유리한 쪽을 고르고 빠르게 더 강한 쪽에 서고 빠르게 더 안전한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잠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잠깐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잠깐만, 다음에 도와줄게. 그런데 그 잠깐이 결국은 영원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 남고 그 사람은 이미 다른 편에 서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이익으로 모이고 이익으로 흩어진다는 표현은 관계의 진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익 중심의 사람은 관계를 만들 때도 이익으로 만들고 관계를 버릴 때도 이익으로 버립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형제처럼 굴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남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이 방해가 되면 적처럼 대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당신은 놀랍니다. 어제까지 내 편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관성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관성입니다. 이 부류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겉으로는 의리를 말하며 당신의 마음을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면 정보가 나옵니다. 약점이 나옵니다. 당신의 계획이 나오고 당신의 고민이 나오고 당신의 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익 중심의 사람은 그 정보를 신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정보를 협상 카드로 씁니다. 때로는 소문으로 흘리고 때로는 비교의 재료로 쓰고 때로는 당신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꺼내듭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세상은 원래 그래. 나도 살아야지. 물론 현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과 비열함은 다릅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손해를 줄이되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손해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버려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그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당신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걔가 원래 문제였어. 걔가 나를 이용했어. 이렇게 말하며 자기 배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한 번 버림받고 두 번 왜곡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권세 있을 때는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이 유배를 가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 독촉하는 이도 있었다. 저는 이 대목이 인간의 냉정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이익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중심이 이익이면 언젠가 당신도 이익의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저울이 당신에게 불리해지면 당신은 내려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보라고 권합니다. 첫째,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작은 손해가 생겼을 때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손해를 본 상대에게 과하게 공격적이라면 그 사람은 관계보다 손익에 민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가입니다. 돈은 사람을 망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쉽게 깹니다. 셋째, 당신이 쓸모가 없을 때도 관계를 유지하는가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없고 당신이 빛을 잃고 당신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그 사람이 같은 온도로 대한다면 그 관계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때 연락이 줄고 태도가 식고 관심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본래부터 이익의 줄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와의 인연은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냉정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끝난 인연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붙잡기 때문입니다. 붙잡을수록 내 마음만 닳습니다. 그러니 이 신호가 보이면 당장 싸우거나 따지기보다 먼저 거리를 두십시오. 돈 문제, 자리 문제, 편 가르기가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이 너무 쉽게 당신을 뒤로 미룬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본성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려면 이익 중심의 사람에게 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이익 계산표 안에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익이 줄어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겨도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저는 이 부류를 볼 때마다 입은 화려한데 발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정의도 말하고 우정도 말하고 책임도 말하고 미래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행동이 없습니다. 약속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도움을 주겠다던 순간에는 조용히 사라지고 함께 하겠다던 말은 흔적도 없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관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기대만 남고 실망만 남고 결국은 불신만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빌리면 말은 그럴듯하나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을 도덕의 기준이라기보다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말은 오늘 해놓고 내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의 체온입니다. 이 부류의 첫 번째 특징은 약속이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큰 약속을 던져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다. 이번에 꼭 도와줄게.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기대를 걸지요. 그런데 큰 약속을 쉽게 던지는 사람은 대개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실행이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은 커집니다. 그러나 실행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는 말의 잔치로 시작해 행동의 공백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대개 사과보다 변명이 빠릅니다.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상황이 그랬어.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변명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사람은 대개 우선순위에서 당신을 아래에 둡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당신을 위에 둔다고 말합니다. 그 간극이 바로 상처를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대하게 만들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기대합니다. 기대가 커지면 마음이 더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상대는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만큼 상처가 깊어지지요. 이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종종 아주 교묘한 방식을 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가끔 연락을 합니다. 가끔 좋은 말을 합니다. 가끔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은 여전히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질질 끄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떠나지 못하게 희망만 주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오래 가지만 그 오래 간 시간만큼 당신의 마음은 달아갑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점점 내가 너무 기대했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내가 요구가 많나? 내가 너무 의지했나? 그런데 아닙니다. 기대는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약속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문제는 기대가 아니라 약속을 반복해서 깨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로만 덮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흔듭니다. 내가 그 정도 가치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요. 이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당신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두툼한 기록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도 있었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도 있었고 순식간에 돌아선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요. 저는 그 기록의 결론이 단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고 작은 틈새로 반드시 비쳐나온다는 것. 말과 행동에 불일치는 그 틈새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틈새입니다. 말은 빛나는데 행동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결국 관계를 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주 실천적인 기준 하나를 권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반복된 행동을 믿으십시오. 한 번의 좋은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한 번의 큰 약속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약속의 이행. 관계에서 신뢰는 큰일 한 번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 여러 번으로 생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할 때 바로 감동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언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는지를 보십시오. 또 하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을 먼저 깊이 주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는 순서가 바뀌면 상처도 달라집니다. 행동이 먼저고 마음은 나중입니다.
행동을 보고 마음을 여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말만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은 위험입니다. 특히 도와줄게, 책임질게, 끝까지 갈게 같은 큰 말이 나오는 순간 오히려 당신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가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면 그 말은 대개 공기처럼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당신의 평온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일부러 상처 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행동 없는 말은 결국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결론을 오늘 우리의 삶에 붙여보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평생 고생이고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 편안하다. 저는 이 말을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말의 포장보다 행동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닳게 만드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자리에 진짜 내 편이 남습니다. 늘 말로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남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정리될 때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